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중국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하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외국인들 빠져나간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또 지수나 움직임 보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좀 많이 안정이 됐던데, 네, 요즘 시장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워낙 1월부터 4월까지 좀 폭풍처럼 악재들이 많았고 저희가 이제 수급적인 지표로 보면 6개월 정도 이제 수급 지표가 조정을 받았고 일단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조금 띄워놓고 있는데 6월달에 저희가 이제 전망 내놓고 뭐 굉장히 이제 미래를 맞추기가 좀 최근에 특히나 어렵습니다만 그 보시는 이제 그림 좀 띄워드리면은 이 왼쪽 그림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유동성이나 정책적인 대응들 대비해서 보면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아직까지 좀 작다라고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띄우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네. 네. 지금 이 그림을 네. 네,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약간의 연결의 어떤 문제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문제 없죠? 네, 긴장이 됐습니다. 네. 이게 좀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돼서 예. 보시는 왼쪽 그림인데요. 일단은 초록색 선은 상해 종합지수 PER 밸류에이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11.9배까지 떨어진 상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악재들은 좀 충분히 반영을 했고 경기가 일단 저점인 상황에서 이제 정책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 대응을 볼 수 있는 중국의 지표 중에서는 보시는 이 회색선 그림인데요. 이게 분자 분모로 돼 있는데 분자는 그냥 상해 심천의 4,8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고요. 분모는 예. 중국에서 이제 보는 유동성 지표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사회융자 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투자자들이나 매니저들은 상당히 애용하는 지표인데 이 데이터가 통화량보다 조금 더 확장 개념인데 대출이 한 50%, 그 다음에 뭐 그림자 금융이나 비은행 쪽의 대출이나 이런 융자들 그게 한 40%, 나머지 10%가 이제 중국의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잠겨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확장을 이어가면서 돈은 많이 뿌려놓은 상태인데 돈이 이제 분모고요. 시가총액이 분자입니다. 예. 현재 17.3% 비율이라서 정책들 완화한 환경 대비해서 시가총액 레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이라는 낮은 걸 상황이다.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개념이 아니고 예. 이게 밸류에이션하고 연동이 돼요. 그런데 이제 향후 더 완화적인 정책을 지금 쓰겠다고 중국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은 굉장히 덜 반영한 측면이 있고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저희도 예측도 많이 틀린 건데 여기서 더 나빠질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상해 포함한 어떤 경기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대응이 더 가팔라지느냐면 저는 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수의 전반적으로 이제 레벨을 좀 하단을 높이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상당히 그럼 저평가되어 있다. 뭐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고 반영했고. 향후 정책적인 대응들이 있다면 예. 충분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제 5월달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초과 유동성이나 뿌려진 돈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경기의 문제고 아시는 대로 이제 제로 코로나의 문제고 또 상해 회복 속도의 문제겠죠. 근데 뭐 락다운이나 이런 제로 코로나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런 작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작용이라는 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6월 7월이 되면 분명히 상해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분야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9일에 나와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라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바로 이번엔 띄워주신다면 그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상해가 사실은 비단 상해만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상해는 뭐 작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실물 경제가 위축됐었고 상해 위아래로 있는 저장성, 그러니까 절강성, 강소성, 장수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지역의 전체 GDP 비중 20%고 이쪽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건 수출하고 물류, 한국 컨테이너,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물류였죠. 예. 사실 이 물류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4월 20일부터 위안화가 정말 가파르게 한번 절하가 됐었고 그때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위안화가 종종의 원인으로 뭐 미중 금리 차 역전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역전된 것도 있지만 아니 그 약세로 간 게 있지만 제일 큰 건 상하이 락다운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하이 락다운 이슈가 좀 진정이 되면 기업들이 사실은 물건을 못 팔아서 달러 결제나 회수가 안 되고 그런 패닉성 상황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상해의 임팩트와 상해 주변 이 두 개 지역의 임팩트는 거의 30-4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선되는 폭이 커 보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부양책이겠죠. 그래서 부양책을 조금 자세히 소개드리고 싶어요. 지난 2주 동안 뭐 정말 제가 텔레그램 이런 걸로 매일 업데이트 하지만 거의 버거울 정도로 네. 뭐 제가 이제 직접 다 하는데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서 예. 조금 분류를 하고 이게 뭐가 달라진 의미가 있는지를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를 띄워놓고 제가 구두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보시는 8페이지 이제 왼쪽 그림인데 표입니다. 일단 4월 29일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당의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모여서 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뭐 이미 좀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대비 달라진 거냐면 작년 12월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부양책 선언을 한 다음에 사실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29일에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의 통화나 재정 정책은 다 완화적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투자 나와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수치는 잡히지만 실제 뭐 우리나라 뭐 철강이나 기계라든지 혹은 뭐 중국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하는 것들이 수치 대비 잘 안 잡혔던 거는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됐던 요인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원래 인프라 투자의 70-80%를 하는데 지방 정부가 부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발언들을 보면 지난 3-4년 동안 지방 정부를 많이 옥죄했기 때문에 좀 완화하는 그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대출 지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인프라 투자가 명분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대준다. 이게 좀 달라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플랫폼이나 부동산 같은 소위 말해 규제 산업 쪽에서 서비스업 쪽이 고용 창출이 이제 워낙 그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청년 실업률도 워낙 높고 그래서 고용 문제 때문에 그동안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이나 또 규제 때문에 어려웠던 플랫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들 표현으로는 규제 중단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제 경험상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는 최소한 고용이 좋아지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면 완화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항생테크나 정말 급락했었던 홍콩이 조금씩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홍콩이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날 제가 이제 그때 나와서 뭐 주말에 모기지 금리 인하했다 이런 얘기 조금 드리고 들어갔다가 그 바로 다음 날인 20일 날 예. 중국이 이제 LPR 금리라고 그래서 모기지 연동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뒤에서 설명 조금 드리겠지만 예. 실제로는 15bp 인하한 건데 중국은 관치금융이 세잖아요. 은행이 뭐 들으라면 들어야 되고 예. 또 은행 입장에서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그 최근에 가계가 그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급감하다 보니 이제 은행이 의뢰 입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창구 지도를 되게 세게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예. 실제 적용하는 금리가 5.4%였대였고 이번에 인하한 게 4.6에서 뭐 4.25로 낮췄는데 지금 많은 도시들이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이트로 5.4% 적용하는 금리에서 4.2까지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상 이 정도로 낙폭으로 중국이 모기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지금 그 락다운 문제 외에 또 중국 경기 문제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컸는데 부동산이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모기지 금리 인하한 한 분기나 두 분기 안에 중국의 분양 시장이나 주택 거래가 이제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골치 아팠었는데 일단 해결의 여지를 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5월 25일 날 회의입니다. 지금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 회의가 좀 컸어요.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총리이기 때문이고. 지난 5월 25일에 그 국무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우리로 치면은 공무원 중에 뭐 국장급 이상인 뭐 1, 2급 공무원들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 10만 명을 전체적으로 다 소집을 해서 야. 아무리 화상이지만 10만 이렇게 명. 긴급회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거의 뭐 몇십 년 만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4월부터 중국 정부가 앞뒤가 안 맞게 방역도 하라고 그러고
부양도 하라고 했죠.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6월, 7월이 먼저 지방 정부가 바뀌거든요. 뭐 그런 걸 앞둔 상황에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더 부양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방역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훨씬 크다고 보니까 방역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네. 방역을 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역은 조금 홀드하고 부양을 좀 신경 써달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지방 특수채라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투입되는 70-80%가 이제 투입되는 채권에 대해서 원래는 9월 말에 발행을 완료하는 건데 6월 말 안에 다 발행을 하고 8월 말까지 다 써라. 지금 뭐 하고 있는 토목공사가 됐건 예. 태양광이 됐건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하라는 주문이라든지 그 무엇보다 좀 무서운 게 중앙에서 감찰 쪽까지 지방에다 내려보내서 암행어사 같은 거죠. 네. 12개 성이라고 이제 성을 직접 지칭은 하진 않고요. 예. 12개 성에 내려가서 감찰조가 실제 통계를 조작하는지 어. 혹은 조작을 하면서 또 6월 달에는 개선을 시키는지 보겠다고 하니까 예. 제가 중국 공무원이라면 예. 정말 난이도 최상인 상황인 거죠. 아. 방역도 하고 이제는 또 6, 7월에 지표를 만들려고 하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뭐 이런 회의 자체를 처음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6, 7월에 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제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 빠르게 좀 높아질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예전에 그 플랫폼 규제를 했을 때도 중국에서 어떤 규제를 하니까는 뭐 실적이 좋아도 그냥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33개의 부양책을 좀 쏟아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과거 중국 시장을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전례 없던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그 소집하고 그 회의의 양상 자체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패키지성 정책들은 많은 걸 담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한 완화를 좀 시사한 부분도 네네. 있고 지금 텍스컷이랑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자동차 뭐 취득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내고 있어서 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 시즌이 겹치는 6월, 7월까지는 이제 명령에 따라서 6월 달까지 모든 아이디어를 다 내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상세 실행안도 내야 되는데 예. 세 가지가 주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인프라, 두 번째는 당연히 자동차를 위시한 소비 부양책. 네. 근데 이제 경험상 소비가 가장 자극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전기차, 가전, 또 자동차 같은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동산 규제 부동산. 완화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패키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6월까지 계속 쏟아내는 거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거를 좀 반영했다가 중국 투자도 귀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중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뭐 지방에 의미가 없다라든지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네. 과연 의미가 있느냐. 즉 4월, 5월 달 지표를 바닥으로 경기가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저희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뿌려진 것들이나 3분기에 아주 급하게 재정들이 마련될 걸 생각을 해보면 경기는 어차피 주가라는 건 전년비로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전월비나 전분기비로 개선되는 것도 기대를 할 거고 예. 그 확률을 좀 많이 높인 상황이다 보니까 예. 중국 지수가 이제 슬슬 조금씩 계속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눌러가면서 예.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그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네. 나와서 이게 총대를 매는 거냐 아니면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변화냐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리퀘스트도 많이 받고 예. 진지하게 이렇게 정치 얘기를 예. 권력 구도 얘기가 사실 저도 증거를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뭐 백그라운드 얘기도 잘 알기가 쉽지 않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어차피 전공법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어차피 중국이란 나라가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명분이 중요하고 예. 관용 언론의 발언들이 또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도 저희는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많은 리퀘스트를 좀 받으면서 실제 리커창 총리가 부상이 되는 게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최근 한 2년 동안 약간의 좌경화 흐름이나 뭐 약간 이데올로적인 부분 정책들이나 약간의 반시장 경제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주가도 사실 굉장히 고생들을 했고 이런 흐름 하에서 뭔가 반대 대응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리커창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반박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냐 실제 그런 거냐를 저도 고민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홍콩 언론도 보고 반체제적인 언론들의 칼럼니스트도 저도 계속 확인을 항상 동시에 하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몇 가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용 언론에서의 평가들이 예. 이제 표현들 중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국 의원들이 이제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뭐 경제부총리나 교육부총리 같은 식으로 국무위원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본인 롤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커창은 거시경제, 류호 부총리는 금융총괄, 뭐 시진핑은 사상과 외교, 정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중에서 그런 좀 사상적인 부분들 본인들이 하는 롤 대비해서 월권하는 식의 발언이나 다른 얘기들을 하는지를 일단 좀 뒤져봤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은 크게 확인은 안 됐어요. 실제 부각되는 횟수를 얘기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 후진타워 원자버 시절 때도 위기가 오거나 뭐 수해 피해가 있거나 뭔가 어떤 굉장히 극심한 재난이 오거나 이럴 때 결국에는 누군가는 앞에다 세워야 되는 거 이상으로 네. 리커창 총리가 부각이 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롤을 넘어서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보는 게 당연히 저는 뭐 중국 언론 위주로 본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서 어떤 표현법들 중에서 리커창 총리가 과연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 부양책 이상으로 본인이 좀 주창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한 6, 7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라든지 제조 2025 정책이라든지 리커창 총리가 조금 많이 부상을 할 때 예전에 얘기했던 정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선전하는 게 있느냐.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적으로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자주 노출시키면서 일종의 총대 매듯이 나왔을 확률이 예. 좀 크다. 그래서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중국 내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권력 구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급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확률의 문제인데 네. 그럴 확률은 좀 여전히 적다. 낮아 보입니다. 어. 낮아 보입니다. 낮아 네네네, 보인다. 낮아 보여서 예. 일단 저희는 11월이 이제 20기 지도부 출범이고 예. 18, 19기를 하고 드디어 3년임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려고 한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확률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시진핑 본인 입으로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년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번도 사실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왜 정황상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냐면 뭐 아시는 대로 격대 지정이라고 그래서 후계자를 5년 전에 미리 정하는데 젊은 층의 후계자를 지정한 적이 없다라든지 국가주석 자리는 정확히 보면 절대 지존인 자리에 세 가지 직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만 그거를 영원히 할 수 있게끔 개헌을 했다든지 중국의 중요 리더들의 모임이 있는데 중요 요직들을 다 조장을 일일이 시진핑이 맡고 있다든지 본인의 사상을 뭐 당원에 넣어서 격상을 시켰다든지 등등을 근거로 본인이 좀 오래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저희가 정황적으로 판단해 드리는 거고 예. 저희가 대비해야 될 거는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3년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권력 투쟁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전정 여러 가지 눌러서 구도 자체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0기 지도부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주도주의 문제 측면에서 좀 확실한 거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 그 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조금 고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긴 그림에서 주도주가 뭘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고용 문제나 여러 가지로 아까 뭐 플랫폼이나 부동산 규제를 좀 쉬고 심지어는 공동부유 얘기 작년에 사교육 규제니 이런 것 때문에 쇼크를 줬다가 최근에 조금 조용해졌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자에 대한 확률의 문제라든지 예.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간 경제 쪽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시장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서 중국에서 확고하게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정부 사업이나 정부 투자나 B2B나 B2G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한계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추측이 좀 가능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이는 두 가지만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20기 지도부 때는.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첫 번째는 제조업을 계속 끼고 갈 거라는 거죠. 제조업. 네,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에 집착할 것이다. 그래서 즉 독일식 모델이 됐건 대만이나 대한민국이 됐건 공급망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제조업을 끼고 갈 텐데 제조업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은 네.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나 설비 투자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예. 이런 투자의 대바닥이 좀 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처럼 도로철도에서 수혜를 볼지 아니면 신재생이나 이런 태양광 풍력에서 투자를 볼지 혹은 데이터 센터에서 수혜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확실한 건 투자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두 번째 좀 집중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은
에너지나 어떤 식량이나 모든 부분에 안보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중국입니다.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오. 이거는 뭐 시진핑이 어떤 식의 스탠스로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아시는 대로 작년에 이제 탈탄소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전력난, 또 석탄 가격 폭등, 그러니까요. 예. 또 에너지 집약산업 건드렸다 상품 가격만 폭등을 해서 예.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근데 이번에 러우 사태를 겹치면서 모든 나라 똑같겠습니다만 중국의 특기는 본인들이 나서서 마치 모든 물자들을 히토리화 시키듯이 혹은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무기화 시키듯이 아. 이제 그런 쪽에 집착을 가할 텐데 뭐 최근에 꽂혀 있는 거는 농업 쪽에서 비료나 식량 쪽일 것이고요. 그들이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수입을 확대하면서 쟁탈전을 벌이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이나 중국 내 가격에서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될 것이고요. 에너지 쪽도 상당히 집착이 강해질 거고 또 공급망 쪽에서도 집착이 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안보 개념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주도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예. 저는 내년까지 중국 시장이 완만하게 오르길 바라면서 전반적으로 그럴 확률이 있다고 좀 계속 주장은 하고요. 그 가운데 주도주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두 가지는 좀 꼽아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지만은 감히 또 질문하지 못하는 걸 제가 또 해야죠. 그 코로나 관련해서 상해 봉쇄가 됐는데 제가 그 코로나 확진자 결과를 보고 뭐 20명, 뭐 6명.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현실적인 숫자인지 전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은 뭐 분명히 틈새가 있겠죠. 근데 예. 이제 현지에 저희도 지인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상하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사실은 소수가 나오는데 예. 경제 지표는 굉장히 눌려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눌러서 만든 지표라면 예. 신뢰도는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 신뢰도의 문제보다는 예. 그 숫자가 나오더라도 경제 지표가 정상적으로 좀 덜 눌리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중국의 정상적인 지표들 중에서 네. 좀 눌리지 말아야 될 지표들도 사실 눌려 있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타 지역의 뭐 물류라든지 트래픽 지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눌렀기 때문에 덜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기존의 악재로 계속 보셨던 예. 무리한 방역, 다른 지역에게도 상하이라는 지역은 사실 중국 내에서 뭐 큰 형님으로 불릴 정도로 이제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요. 이 지역의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예. 이 지역도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뭐 충격도 많았을 거고 다른 지역도 조금의 그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과도하게 방역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라서 예. 뭐 수치는 사실 뭐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전체적으로 제가 믿는 건 데이터 쪽에서 경제 지표가 같이 눌려 있기 때문에 같이 눌려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역의 결과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근데 예. 저는 그 오늘 리커창 관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의외긴 했던 게 국내에서 이제 리커창을 별로 많이 못 듣다가 많이 듣게 되니까 그리고 또 약간 언론 기사에서 정치적으로 약간 갈등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커창과 시진핑이 약간 경쟁 구도인가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한데 위원님 정리해 준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롤이 나뉘어져 있는 거네요. 경제는 리커창, 뭐 대외 메시지는 시진핑. 그러면 그 영역 내에서 어쨌든 독립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는 거네요. 근데 언론에서 만약에 리커창이 부각이 되면 숙청하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수청은 좀 위험한. 아, 그래요? 아, 예. 잘알 수 없는 영역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가 정말 핵심인 나라고 이걸 예. 목숨처럼 가져가는 게 중국 당의 또 그런 스타일일 텐데 그냥 관영 언론을 봤을 때 미세하게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뭐 인민일보의 그 헤드라인에 뭐 리커창의 노출도가 많았다든지 또 회의가 진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부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노출 횟수 자체가 많고 심지어 현재 저희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해봐도 시장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번에 충격으로 인하고 또 무리한 방역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 뭐 민심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내세워야 될 인물에 대해서 내세우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확률의 문제로 봐요. 그렇게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심지어 이번 리퀘스트 같은 걸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뒤져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뭐 그럴 추측들도 그렇고 노출 빈도나 여러 가지 이제 공청단의 행사에서 예를 들면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든지. 근데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투자자를 세울 수는 없고 급변할 수 있는 정변이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뭔가 굉장히 불안을 더 낳을 수 있거나 혹은 오히려 시장 경제에 좋은 정책으로 갈 거냐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여러 가지 명분상 총리를 내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총리가 뭔가 해결사처럼 나서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건데 본인이 혹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롤을 좀 더 넘는 게 있냐든지 혹은 지금 재정, 부동산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위에 뭔가 사상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부각시킨 게 원문에 있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횟수의 문제지 급변하는 부분에 분위기가 바뀐 걸로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옛날 원자바오 시절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주은래라든지 옛날 유명한 총리들처럼 좀 따뜻하고 좀 워낙 인기가 많았던 또 총리였었는데 시기별로 좀 그런 걸로 많이 활용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각자 롤이 또 있는 거고. 근데 이 지도부에서는 분명히 본인들 표현으로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한 최고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뭐 압도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나 선전이 좀 바뀐 게 있냐라든지 아니면 리커창 총리가 본인이 주창하는 확실한 뭔가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시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혹은 뭐 1인자의 과도한 욕심이나 본인의 어떤 무리한 그런 것들이 반작용이 점점 더 세지면서 그런 걸로 시작해서 이런 걸로 보시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리커창 총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저처럼 어느 정도 데이터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고 홍콩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못 하는 거요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쪽에 무게를 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나와서 워낙 세게 한 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커창 총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오버해서 하면서 그걸 더 선전을 시켜서 여론에서 조금 완충하려고 하는구나로 본다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각의 문제예요. 그러네요.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만약 진짜 2인자가 이런 식의 어떤 옹립이 돼서 다른 식의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 일단 충격을 한번 먹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서 그것도 사실은 참 불안한 요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진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매일 뭐 심지어 뭐 중국의 그런 헤드라인들을 또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큰 변화 징후는 사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또 속 시원하게 정말 제가 궁금했던 걸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꾸며주신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최근에 중국 시장의 정책 방향성도 많이 바뀌었고 최근 정책 관련 노이즈 그리고 정치 관련 노이즈들 많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 좀 깔끔하게 정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은 3부에 하나금융투자 전례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